북한이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동서해상 완충구역으로 나흘 만에 또다시 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9.19 합의 위반을 강력히 경고하고 만일 사태에 대비해 대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규모 포사격 도발과 관련해 북한 움직임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며 위협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만 전략자산 상시 배치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여야는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카카오 사태가 닷새째를 맞았지만 메일 등 일부 서비스 기능은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SK CNC 측은 오늘까지 불이 난 데이터 센터 전력을 완전히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카카오 서비스가 언제 완전히 정상화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다시 구속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이 오늘 심사에 나섭니다. 김근식이 20년 전 초등학생을 상대로 추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러시아의 보복 공격이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에 집중되면서 전력 소모가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민간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공격용 드론을 공급한 이란과 단교를 추진하면서 이란의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외국인이 혼자만의 힘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소녀상 추진에 나섰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로 내려가겠고 일부 내륙 지방은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서 설정된 동서해상 완충구역을 향해 포사격 나흘 만에 어젯밤 또다시 대규모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당대회 기간에 도발한 건 이례적으로 후속 도발의 명분을 찾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10시쯤 북한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이어 밤 11시쯤에도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북방 한계선 이북 해상 완충구역 이내라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영토로의 낙탄은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어젯밤 북한의 포병 사격에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군은 한미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새벽과 오후 모두 5곳에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560발에 이르는 포격을 벌여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당대회 기간에 도발한 건 이례적으로 지난 17일 시작한 우리 군의 호국 훈련과 전방 지역의 포격에 반발하는 성격의 도발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군사 합의 파기를 기대하면서 후속 도발의 명분을 찾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미국은 이번 북한의 대규모 포사격과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며 위협을 멈출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이딴 도발과 관련해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주한 미군 주둔이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 미군은 매우 오랫동안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More than 28,000 U.S. forces already stationed on the peninsula. I think that is a signal of our commitment to our defense relationship and our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 대한 즉답은 피했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토론회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며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필요한 건 핵무기가 아니라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최근 잇따른 북한 미사일 발사와 포사격에 대해 미국이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과의 감시 탐지 태세 유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신호이자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I'm not going to talk about specific intelligence, but we certainly do maintain, alongside our allies in the region, a very robust indications and warning capability. 미 국무부는 북한 포사격과 관련해 도발과 위협 행위를 멈출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선 한결같은 답을 내놨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로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과 어긋나는 군사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실종 당시 수색과 실종 경위조사 등을 지휘한 책임자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모욕죽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며 맞불을 냈습니다. 정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닷새 만에 영장이 청구되는 등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덮어놓고 구속해 망신부터 주려는 전 정권 모욕주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주 서 장관과 김 청장을 불러 조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피살 공무원 유족이 그동안 받은 고통이 크다며 사필 규정이라고 엄호했습니다. 청와대 안보라인과 정부기관이 총동원돼 월북몰이를 위한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몰이 조작 은폐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당당히 조사받고 결자 해지해야 한다. 불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으로도 튀었습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이란 야당 반발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당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감사 방법들을 놓고 볼 때 수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특수부 수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러한 중복 수사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특히 감사원에 의한 서둘러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은 일종의 여론몰이의 성격을 갖고 있다. 2년간 법사위에서 지켜본 것은 권력 수사 문개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의 가장 큰 임무는 그동안 문개지원 수사를 제대로 수사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선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해 최고 존엄이라고 애둘러 언급한 민주당 기동민 의원 발언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문제 삼아 회의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오늘 다음 메일의 일부 기능과 카카오톡 일부 서비스가 여전히 복구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다음 메일의 수발신 등 필수 기능부터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메일의 경우 읽기 시 오류가 발생해 내용 확인이 어려울 수 있고
대용량 첨부나 예약 발송 기능 등은 복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SK-C&C는 오늘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을 100%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복구 작업이 끝나더라도 카카오의 서비스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카카오 임원들이 이른바 먹통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장과 남궁은, 홍은택 카카오 각자 대표를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카카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지침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아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지난 15일 오후 3시 반쯤 카카오가 2시간 뒤 복구가 가능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영업자 등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데이터 센터 화재 관련 디지털 서비스 장애 경과와 조치를 살피고 국가 핵심 기반 시설 화재 예방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종욱 과기부 장관과 이은교 소방청장 등이 참여합니다. 이 카카오톡이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온 건 지난 2010년 문자 메시지 기능을 대신하면서부터입니다. 대표적인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카카오는 그동안 숱한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사업 확대만 중시하다가 이번 먹통 대란으로 대위기를 맞았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전까지 2G 휴대폰 시대에서 문자 메시지는 대표적인 소통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금세 인기를 끌었습니다.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넘기며 기존 문자 메시지는 물론 네이트온 등 컴퓨터 메신저도 빠르게 대체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방한 당시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We can connect and innovate across borders like never before. With your smartphones and Twitter and Me Today and Kakao Talk. 2012년 2G 피처폰 퇴장의 1등 공신이 된 카톡은 포털 사이트 다음과 합병하며 사업을 급속도로 확대해 나갑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게임, 카카오택시, 카카오뱅크 등 전방위적인 플랫폼 사업자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플랫폼은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사업자에게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 효과 때문에 승자가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카카오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트래픽과 서버 안정성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했지만 카카오는 이를 등한시했습니다. 지난 2012년 데이터 센터였던 LG CNS의 전력 장애로 서비스 불통 사태를 겪고 올해도 5차례 오류가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한다는 비판도 숱하게 제기됐습니다.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가 사업체들이 감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예약하기가 좋으니까 거기를 통해 사지만 그동안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알리는 굿비 앱 알림의 25%를 카톡에 의존했던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 운영부터 플랫폼 사업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직접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사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 소비자 편리성을 우선시하며 급성장한 카카오가 이번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초심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서 복역을 하다 재구속이 된 김근식이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년 전 김근식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추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5년 동안 복역했던 김근식은 지난 16일 또 다른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습니다. 출소 하루를 남기고 사회복귀가 불발된 김근식은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재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오후 2시 법원에 직접 출석해 구속 적부심 심사를 받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범죄 소명과 도주, 증거인멸 우려로 신속히 영장을 발부한 만큼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김근식의 구속영장 청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역사회 반발에 졸속으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은 최종 송치된 게 지난 7월이라면서 어려운 수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적시 처리되지 않다가 법무부와 검찰의 곤혹스러움을 막는 데 이용된 것 같아 분노스럽고요. 워낙 어려운 수사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겨우 마지막에 일정을 맞출 수 있었다는 점을 깊이 양해 말씀드리고, 이런 가운데 김근식이 20년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초등학생 때 집 주변에서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면서 그제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통한 처벌은 어렵지만 피해자에게 통상적인 고소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SPC 계열 빵 공장에서 일을 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진 이 동일 기종의 기계를 살펴보니 안전장치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걸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회사의 안전 책임자부터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와 동일한 기종의 기계입니다. 가로 세로 1m 안팎입니다. 통 안에는 소스를 섞는 대형 회전무가 있습니다. 지난 15일 A씨는 동일 기종의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혼합기 덮개는 안 덮여 있었고 사람이 들어갈 경우 가동이 중단되는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분쇄기, 혼합기 등을 가동할 때 노동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면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는 덮개가 열릴 경우 자동으로 멈추는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PC 측은 사고가 난 기계는 공정상 덮개가 열려 있어야 하고 속도가 느리고 규격도 작아 안전장치까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선 기계 규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고 발생 자체가 위험성을 증명한 만큼 안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대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고 이 부분은 근로감독을 통해서 시정 조치가 되고 아울러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역시 사고 당시 덮개가 열려 있었고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벌인 현장 조사 결과 공장에 있는 혼합기 9대 가운데 7대가 안전장치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런데도 SPC 계열사의 해당 공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경영사업장 인증을 7년 동안 받아온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장의 안전책임자 1명을 먼저 형사 입건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제빵 공장 끼임 사고와 관련해 2인 1조 근무 규정이 있는데도 안 지켜졌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SPR 제빵 공장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 상황 설명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신속히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2인 1조 근무가 법령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공장 자체적으로 유해와 위험 방지 조치로 2인 1조 규정을 마련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3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8,463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는 3,200여 명이 적고 일주일 전보다는 870여 명이 줄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17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시험일 사흘 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방역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11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별도의 시험장을 배정하고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은 전국 24개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확진 판정을 받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엔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분리시험실에서 응시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당정 협의까지 열며 민주당을 압박했는데 오늘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미래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시장 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의회 폭거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의 정략적인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농민들의 수요가 계속 있었던 만큼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오늘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 쌀값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이 좀 앞서서 역할을 하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인해서 이 공이 다 민주당으로 갈 것을 우려해서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견제하는 듯한 민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 이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여당 소속인 김도 법사위원장이 최대 60일까지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어 90일이면 본회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 말고는 다수 의석인 민주당을 막을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한국전력이 계약 기간에 외주업체 공사대금 수천억 원을 묶어둔 채 최대 80%까지 가격을 깎자고 요구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한전은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바뀐 품셈을 그대로 적용해 공사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 의견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천억 원 대금을 안 주면서 공사비를 많게는 80%까지 깎도록 셈법을 변경하자고 통보한 한국전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람이 전신주에 직접 모르는 방식을 기계로 완전히 대체하는 게 시급해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취재진이 한전이 밝힌 대로 하면 정말 더 안전한지 바뀐 폼셈안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전 공법과 비교 시연해봤습니다. 기존 방식인 인력 오름은 크레인으로 변압기를 들어 올려둔 뒤 사람이 전봇대에 올라가서 변압기를 교체합니다. 그런데 한전이 전산에 올린 품셈에 따른 기계 오름에서는 크레인 비용이 빠졌습니다. 작업자가 탄 버킷에 무거운 변압기까지 같이 달아서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한전이 제시한 셈법대로 노동자들이 타는 활선 버킷 차량에 100kV 변압기를 달아봤습니다. 464kg에 육박하는 육중한 변압기에 버킷에 달린 도르래가 덜덜 떨립니다.
결국 버틸 수 없다는 버킷 차량의 경고음이 울리고 작업은 중단됩니다. 100kVA로도 이 정도인데 한전의 세품샘은 500kg 넘는 150kVA 변압기까지 버킷에 달도록 하고 무게와 관계없이 돈을 똑같이 줍니다. 차량 전도나 크레인 파손이 우려돼 실제 고중량 변압기 작업 때는 품샘에 없는 크레인을 별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전선이 복잡한 곳에서는 차량 동원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한전 품샘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바퀴 트럭이 마음대로 변압기를 견인해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안전사고 우려도 많고. 숙련도 차이도 무시됐습니다. 자칫하면 감전되는 업무 특성상 최소 3년은 일한 숙련공들이 활선 자격을 딴 뒤에 고소 차량에 올라서 작업해왔습니다. 갓 배전 자격을 딴 노동자와는 크게는 2배 넘게 임금 차이가 납니다. 한전의 세품샘에는 작업을 배전 노동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업체들이 문제 제기했더니 20시간 교육과 자격 시험만 거치면 배전공이 올라가 작업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오히려 안전규제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5년 된 제가 판단해도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숙련된 이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고함을 만지기 때문에 정말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재진이 한전에 문의했더니 크레인 경비가 빠진 것은 시스템상 오류일 뿐 크레인 투입을 전제로 세품샘을 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크레인을 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액수로 공사비가 계산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안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면서 정작 공사비를 깎겠다는 한전의 계획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근 한국과 관련 없는 한 외국인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모국 네덜란드의 평화의 소녀상 설립 허가를 받아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소녀상 설립은 한국 관련 단체가 주도해왔는데 외국인이 혼자만의 힘으로 소녀상을 세우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녀상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 온 그리셀다 몰러만스 씨를 강민경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이후 미국과 독일 등에도 소녀상이 설치됐는데 대부분은 한인단체가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 한국과 전혀 관련 없는 한 외국인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모국 네덜란드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립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탐사기자 출신인 그리셀다 몰러만스 씨가 네덜란드 정부에 신청서를 낸 건 지난 2019년 2월쯤. 무려 35개 나라 여성이 강제 동원됐는데 정작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소녀상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sitting next to this lovely girl, the statue is in a public domain that people see her, remember all the women, over 500,000 women. 실제로 그리셀다 씨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7명의 여성으로 암스테르담 소녀상을 만들 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안부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위안부를 둘러싼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피해자들이 외면받은 과정을 집중 조명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I will continue doing research because my heart is in it, and I really think that I hope the day comes soon that the whole issue will be settled because.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묻자. What do you think the Japan and the Netherlands and the other government have to do for solving this problem? 그리셀다 씨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해답으로 꼽았습니다. There are 8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surprisingly. If all these countries would unite and would form a strategic alliance, of course, that united power could force Japan to apologize. But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한일 관계에 국한된 사안으로 치부하진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위안부 문제가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제국의 침략과 그에 수반한 전쟁 범죄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세계 곳곳엔 여전히 끔찍한 과거의 상흔을 아는 채 제대로 사과받지 못한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과거 제국주의 국가의 전쟁 범죄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북한 도발 때문에 지금 국내 정치권에서는 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 이런 지금 얘기가 뜨겁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한 미국 대사가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1면에 실렸는데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전술핵 재배치, 또 핵 공유론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언급하면서 전술핵에 대한 모든 말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협을 증가시킬 게 아니라 긴장을 낮추고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기사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게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읽힐 수 있다고 보기도 했는데요. 이 골드버그 대사는 우리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적인 것처럼 여기도록 하지 않고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해서 초점을 더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최근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여러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는 게 더 낫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카카오 먹통 센터가 이어지면서 지금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사가 있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인데요. 먼저 위쪽에 나온 조선일보, 데이터 센터마다 ESS 폭탄, 제2의 카톡 사태 우려라고 제목을 썼고요. 네. 한국일보는 미래의 먹거리라더니 데이터 센터 안전은 없었다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조선일보 내용은 제목에 나온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의미하는데요. 다수가 리튬 배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리튬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겠는데요. 2017년 이후 ESS로 인한 화재 사고가 38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된 UPS, 무정전 전원 장치도 사실상 이 ESS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UPS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전문가 의견도 기사에는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는 데이터 센터의 전기 설비들이 지하에 몰려 있어서 화재 진압에 특히 어려웠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지상이나 옥 외로 옮길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한국일보는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은 한참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사전관리 권한이 없고 또 소방도 데이터 센터 화재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한 건데요. 또 데이터 센터의 재난 상황에서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SKCNC가 데이터 센터에 전원을 내릴 때 카카오와 네이버의 동의를 얻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또 마약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 마약 관련된 기사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볼 기사는 마약을 검사할 수 있는 어떤 키트에 관련된 얘기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최근 마약은 점차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중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에 의해서 마약을 접하게 되고 네. 중독이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약을 탄 술을 먹게 하고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 여기서 피해자는 의도치 않게 마약을 접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이른바 버닝썬 사태 이후 마약 검사 키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개발에 착수해 왔습니다. 최근 시제품을 선보였고요. 내년이면 시중에 보급될 전망입니다. 시제품은 스티커형과 스트립형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에 나온 지금 중앙쯤에 나온 이 스티커형은 검사 키트를 휴대전화나 가방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마약이 들었다고 의심되는 음료를 손가락으로 콕 찍어서 키트에 문지르면 마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양성일 경우에는 스티커의 절반이 색이 변하게 됩니다. 또 스트립형은 음료에 직접 담가서 색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경찰들이 사용할 현장 경찰용 키트와 마약 전문 수사관용 키트 개발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거나 검사 가능한 마약의 종류가 소수밖에 되지 않아서 이를 16종류까지 늘리고 100% 정확도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키트가 보급이 되면 경찰의 빠른 초동 대처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마약 수사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마약 범죄 유형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검사 키트 빨리 보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지난 8월이죠. 이 수도권에 이제 물난리가 났을 때 서울대도 피해를 입었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피해 소식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고된 서울대의 자료를 보면 8월 폭우로 인해서 서울대 내 26개 기관이 약 302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중앙도서관이었는데요. 피해액이 19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곳에 있던 연구 관련 장서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래된 학술지를 포함해서 10만 권 정도가 훼손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다시 구입하거나 또 디지털 파일로 대체하기 어려운 책들도 많아서 특히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책들이 물에 젖어서 페이지가 모두 다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한 장씩 한 장씩 펼쳐서 습기와 오염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다행이라고 할까요? 10만 권 중에 8만 권은 약 2달 동안 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 복구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언어학과가 진행 중이던 인공지능 연구에 필요한 컴퓨터 서버 4대는 복구 불가능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2개월 동안 연구했던 데이터가 모두 소실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는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변작기라는 단어가 지금 기사에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그 기계입니까? 네, 설명하기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요. 네. 앵커께서는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때 070이라고 찍히면은 받으십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으시죠. 그런데 010으로 시작하면은 이게 어떤 전화인지 모르니까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면 070이라고 원래는 나타나야 하는데 이걸 010으로 바꿔서 나타나게 하는 게 바로 번호 변작 중계기, 줄여서 변작기입니다. 네. 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설치하고 사용하는 기계인데요. 최근 3개월 동안 10,000대 가까이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모텔방을 빌려서 설치해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발도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제는 수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5개에 설치하고 그 패널 아래 숨겨둔 경우도 있었고요. 건축 중인 아파트 건물의 환기구 속에 숨겨둔 경우, 또 마당에 놓은 계집 안쪽에 이렇게 다양하게 숨겨두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인간 변작기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람이 가방 속에 변작기를 넣어두고 지하철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추적을 피하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쉽고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라는 말에 속아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 변작기를 가지고 있다가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간 변작기라는 것도 처음 들었는데 상당히 좀 충격적이네요.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식당 일자리가 16만 개가 줄어들 때 배달원은 11만 명이 늘었다라는 제목입니다. 기사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 우리 생활은 코로나 이전으로 점차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걸 증명하는 게 바로 식당과 같은 대면 서비스업, 그리고 비대면을 상징하는 배달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음식 배달이나 택배 배달 등 배달원 수가 올 상반기 기준 4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매년 꾸준히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요. 특히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는 31%, 10만 명 넘게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전체 직업별 분류에서도 배달원이 14번째로 많은 직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음식점 종사자는 3년 동안 16만 명, 9.2%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런 음식점뿐만 아니고요. 의류 소매업, 숙박업, 이러한 취업자 감소 상위 10개 업종 안에 대면 서비스업이 많았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고 있는 건데요. 한 대학 교수는 현재 온라인 소비 시장이 전체의 35% 수준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게 6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에 따라서 앞으로 배달 시장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림대교 폭발 이후 연일 이어지는 러시아의 보복 공격이 발전소 등 전력시설에 집중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전력시설의 파괴는 겨울을 앞두고 큰 인명피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자폭 드론과 미사일 등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연일 공격하는 러시아. 현지 시각 18일에도 러시아는 키이우 서쪽 전력시설 3곳에 미사일 공격을 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습니다. 중부 드니프로시에서도 전력시설이 크게 손상돼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자포리자주에도 자폭 드론이 날아들어 지역 기반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 당국이 전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러시아의 공격 대상을 보면 발전소나 변전소 등 전력시설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거세지면서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겨울을 앞두고 전기와 열, 물을 빼앗아 우크라이나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습이 시작된 이래 전국 발전소 30%가 파괴됐고 국토 전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키릴로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차장은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며 전국이 정전과 단수, 난방 중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에서도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I'm absolutely convinced a high risk of mortality during the winter months with families and communities who have been left with absolutely nothing. 유엔은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공격용 드론을 공급한 이란과 단교를 추진합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현재 시각 18일 기자회견에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제안했다면서 이란은 양국 관계 파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공습에 동원된 드론이 이란제 샤헤드 136으로 관련 증거가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이란과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에 대해 즉각적인 방공 시스템을 요청하고 관련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박경석 대표의 집행유예 선고에 반발하며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일부 노선에서 출근길 집회를 엽니다. 단체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출발해 당산역에서 갈아탄 뒤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이동할 방침으로 해당 노선 혼잡이 예상됩니다. 앞서 박 대표는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며 장애인 탑승을 거부한 버스 운행을 막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겨울용 외투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8도로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 기온을 또다시 경신했고요. 대관령 영하 2.8도, 파주는 영하 0.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륙으로도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때이른 초겨울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청명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모레까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점점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카카오톡 기능이 마비되면서 일부 직장인들은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쉬는 날 업무 지시 등에 시달리지 않아 해방감을 느꼈다는 건데요.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퇴근 뒤 카톡 금지법이 발의된 만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10시간가량 이어진 지난 15일, 직장인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중요한 연락을 하지 못해 불편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업무 관련해서도 가는데 문서 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 그런 걸로 송신할 수 있는데 그런 게 갑자기 끊어지다 보니까 불편한 게 좀. 오히려 연락이 끊긴 덕분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휴일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해방감? 좀 편안하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업무 쪽으로도 연락을 안 받을 수 있어서 좀 편했었던 것 같고 업무 시간 외에 왜 연락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좀 쉬게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업무 시간 외에 카톡을 통한 업무 연락이 일상화됐다는 겁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퇴근 후나 주말에도 가끔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카톡 특성상 저희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 숫자가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하게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업무 시간 외에도 메신저로 연락받은 경험이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퇴근 후에도 단절되는 기회를 박탈당한 채 모든 일상이 업무와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장시간 노동이란 개념이 사업장의 테두리뿐만 아니라 밖에서 디지털, 인터넷 아니면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서 일이 또 이제 연장으로 또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이미 국회에선 지난달 근로시간 외에 카톡 등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업종만 지역과 산업별로 특성이 다른데 상사가 카톡을 하면은 위법이다. 이거는 너무 획일적인 규제가 항상 가지고 오는 부작용을 낳을 거라고 보고요. 앞서 지난 2016년에도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확대로 일과 생활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카톡 등으로 자연스레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게 일상화된 상황. 예상치 못한 사고로 스마트폰 알림음에서 잠시나마 해방되는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하면서 퇴근 뒤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감정노동,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상관없이 고객을 대할 땐 회사가 요구하는 감정만 내보이며 응대하는 업무를 말하는데요. 카지노 딜러들은 고객들의 폭언과 갑질뿐 아니라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에 일상적으로 시달리는데도 보호 방안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지노에서 카드 게임을 주관하는 딜러는 채용 경쟁률이 매년 수십 대 1을 기록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 화려하게 묘사된 데다 손님들이 주는 팁을 포함하면 소득도 높아 젊은 층의 인기입니다. 하지만 이면은 고된 감정노동의 연속입니다. 게임에서 진 고객의 폭언과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 위협도 다반사입니다. 딜러가 이겼을 때 C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나 아니면 좀 꺼져라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말들을 실제로 한 카지노 기업 직원들을 설문조사해보니 고객 폭언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앓는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전체의 90%에 달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도 대표적 감정노동 직군인 콜센터 상담원과 비슷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딜러 대다수가 여성이다 보니 성폭력 피해도 빈번했습니다. 한 카지노에선 고객 응대 직원 10명 가운데 4명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실제 YTN 취재진이 만난 여성 딜러는 고객으로부터 신체 부위를 만져보고 싶다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카지노 업체들은 업종 특성상 피해 예방에 힘든 면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감정 기복이 순간순간에 많이 일어나는 또 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예방이라는 거는 참 힘든 부분이고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지만 수익 감소나 평판 저하 등을 우려한 카지노 업체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제적 고객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다던가 뭐 이러한 조치들은 충분히 또 취할 수 있기는 한 거죠. 다만 돈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감정노동자보호법은 사업주가 피해 직원의 회복 조치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예방 조치와 관련한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사후 심리 상담이나 뭐 이런저런 조치들도 필요하지만 가이드라인이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때문에 정부가 카지노 등에서도 법이 정한 보호 조치가 작동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사업주에게는 악성 고객을 제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면 건강보험공단은 불법으로 타간 급여비를 돌려받기 위한 환수 절차에 나섭니다. 환수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데 정작 공단이 수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어서 현행 검찰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A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란 의혹을 받습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낸 걸로 추정되는 요양급여는 무려 470억여 원. 하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병원 관계자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요양급여를 돌려받으려던 공단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다시 환수에 나설 길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공단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검 내부 규칙상 관련 검찰 처분 결과는 보건복지부 같은 관련 부처에만 통보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공단에 대해선 공식적인 통보 지침이 없는 만큼 공단으로선 아름아름 내용을 파악하거나 복지부 등으로부터 결과를 전달받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인데 판결이 확정된 뒤에나 통보가 돼 통상 3년은 넘게 걸린다는 게 공단 관계자 설명입니다.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기관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게 공단의 통보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부정수급 환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환수 기관에 이를 제때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검찰청의 통보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사무장 병원에 대한 부정급여 징수가 이뤄진 건 5%뿐. A병원과 같이 재기수사 등을 통해 환수 대상이 된 사례가 추가로 있을 수 있는 만큼 깜깜이 통보가 계속된다면 건보 재정 공백이 더 길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기름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로 전략 비축유 방출에 나섰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일 전략 비축유 방출과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발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추가로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째가 됐습니다. 네. 여전히 일부 서비스들은 복구가 되지 못했고요. 지금 당사자, 그러니까 카카오와 SK C&C가 서로 원인과 책임을 놓고 입장차를 좀 보이고 있죠. 네, 이게 이제 그 전원을 내리기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냐, 사전에 양해를 구했냐는 건데 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이제 한 3시 19분쯤 발화가 됐고 그다음에
3시 33분쯤 이미 좀 전원이 다 내려간 것 같아요. 뭐 소방당국이 출동하기 전에. 네. 우리는 소방당국이 출동해서 처음에는 이제 거기는 전기시설이니까 물을 쓰면 안 되죠. 누전이 되거나 합선되고. 그래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소화약제라는 뭐 냉각용 가스를 썼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물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소방당국에서 한 뭐 4시 50분쯤에 전력 차단을 이제 SK CNC 쪽에 요청을 했고요. 네. 이제 그때 뭐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일방적인 통보냐, 뭐 협의냐, 요거가 좀 쟁점이 되고 있고요. 근데 네. 워낙 긴급한 사항이라 뭐 SK CNC 쪽에서 그 뭐 협의를 한다는 거는 좀 뭐라 그럴까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일방적인 통보였겠죠. 빠르게 해야 되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서로 좀 입장 차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방적인 통보였다, 양해를 구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있는 건데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른 이유가 이 손해배상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 요번에 카카오가 하루 피해액이 한 2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네. SK CNC 배상 책임 보험 한도가 70억 원입니다. 자기네 그 재물보험이 한 4천억 원 정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뭐 카카오 쪽에 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 이제 건물이라든가 자기네들 재산용이고 그러니까 최대 한도가 70억 원이라 사실 지금 뭐 피해액이 하루 추산액만 해도 이미 넘어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 이런 거 이제 카카오 쪽에서 좀 밝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쉽지는 않은 걸로 뭐 다만 이제 그 카카오 쪽에서는 SK CNC 측과 뭐 손해배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양측의 어떤 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소재 이게 관건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 추가로 카카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다양한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뭐 예컨대 어떤 서버의 분산 관리 문제 또는 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독과점 문제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뭐 시장의 실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독과점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뭐 카카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이버에도 해당될 수 있는 거. 우리 독과점이라는 기준의 어떤 비율을 잡기 나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나중에 해결할 문제고 일단 국민들이 일상이 불편해졌다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데이터 센터를 좀 많이 분산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백업 서버를 분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좀 옛날 얘기지만 이제 조선왕조 실록도 네. 우리가 뭐 몇 군데, 한 4-5군데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탈 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정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데이터를 좀 분산하고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백업이 되고 복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야 하는 게 카카오 측에서 좀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외 기관들이 이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IMF도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제는 1%대 성장률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국제기관들인 IMF나 OECD, 월드뱅크가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뭐 2%로 했다면 IMF가 2%로 했죠, 실제로. 투자은행들은 그거보다 항상 좀 낮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2% 미치면 1%대 뭐 후반 정도 다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2%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간당간당 하잖아요. 거기서 좀만 경제가 휘청하면 당장 1%로 떨어지는 거고 좀 좋아지면 뭐 2%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네. 당연히 뭐 투자은행들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왜냐하면 IMF는 이제 어떤 나라에 투자했을 때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했을 때 손해가 나도 뭐 IMF가 책임은 없잖아요. 근데 투자은행들은 자기들의 보고서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나라의 성장률을 제시하고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제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뭐 법적인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들의 명성에 흠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는 그런 관례 그런 것 때문에 1%대도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세계적인 동향을 좀 보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고물가에 고금리에 고환율에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대내외적인 상황을 봤을 때 성장 둔화는 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올해가 우리나라 연간 경제 성장률 2%대 중반 정도를 다들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2%대 초반에 다 컨센서스가 모여 있기 때문에 뭐 한 0.5%포인트는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성장률이 1년 만에 내려간다는 거는 단순히 뭐 소비나 투자, 수출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고 네. 세 부분에 상당한 충격이 왔을 때만 가능한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은 이미 9월달 증가율이 2%대로 떨어졌고요. 그게 아마 올해 2분기만 해도 10%대 이상이었는데 갑자기 증가율이 떨어졌고 그리고 10월 이제 속보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1일에서 10일까지지만 수출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특히 내년에 세계 경제 상황도 좀 암울하다고 본다면 수출 경기는 좀 많이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하고 투자는 관건이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금리가 낮아야지만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성장세가 빠를 수가 있는데 네. 고금리 그다음에 고물가 이거는 내수 부분에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러니까 내수 소비하고 투자를 모두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 그래서 내수하고 수출이 전부 안 좋다면 이제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복합 불황 그 단계로 들어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2%에서 더 떨어져서 뭐 1.5%대 뭐 1%대 중반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는 뭔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충격 말고 새로운 충격이 들어와야지만 네. 그렇게 급락하는 거고 2%대 내외, 2.0 내외라는 거는 지금의 어떤 세계 경제가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마 묻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엔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뭐 주요 은행주들도 크게 올랐습니다. 기업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인가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그다음 뉴욕 멜론 은행이 시장 예상보다 3분기 실적이 좀 좋았고요. 네. 그리고 아마 그 뉴욕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골드만삭스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는 한 114억 달러였는데 한 120억 달러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미국 은행주들이 좋았다는 거는 금리가 올라서겠죠. 걔네들도 아무래도 예대 마진을 하니까. 그리고 네. 뭐 투자 실적도 좋았고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일시적일 수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테슬라나 그다음 넷플릭스 같은 좀 기술주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기술주들은 금리에 상당히 좀 민감하거든요. 실적이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상당히 실적이 악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또 이제 급등락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런 기술주들이 계속 뭐 이번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 증시가 조금 훈풍을 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동안 많이 또 급락도 했고 네. 이제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유국채 매각을 한 차례 연기했었는데 다음 달이죠. 다시 시행하기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0월 30일 연기해서 10월 31일 날 시작하려고 했는데 요날 그 영국 정부가 이제 그 예산안을 발표해서 겹쳐서 뭐 그게 하루 정도 미뤄서 11월 1일부터 이제 한다고 하는데요. 요게 QT라고 해서 아마 뭐 QE는 이제 우리가 양적 완화라서 미국 중앙은행이 많이 썼었죠. 네. 그러니까 시중에서 국채 채권을 사들이고 자기 돈을 시중에 푸는 그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 채권을 매각을 하는 거죠. 지금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이미 QT를 하고 있고요. 아마 3월 달에 올해 3월 달에 이제 기준금리 올리면서 이제 QT 테이퍼링은 QT가 아닌 QE 중에 양적 완화를 하는 규모를 줄이는 거고 그게 끝난 시점에서 이제 다시 이제 QT로 완전 양적 긴축으로 돌아섰는데 네. 영국 중앙은행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동안에 뭐 감세 정책이다 뭐다 해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영국 중앙은행도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이게 1년간 향후 1년간 800억 파운드, 얘네가 국채를 한 8,400억 파운드,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 1년 동안 걷어들일 생각이어서 네. 최근에 영국 국채가 막 급등하고 이런 시장 변동성이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안정화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대형 은행들은 잇따라 미국 경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대충 보면 이제 미국의 그 앞으로 좀 조심해라. 내년도 얘기죠. 이게 뭐 IMF가 전망했던 것도 그렇고 최근에 뭐 블룸버그 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뭐 경기 침체 확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뭐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물가가 너무 고착화되면 성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 그리고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대형은행들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금리가 높으면 자기들이 좋은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벌어질 지금보다는 내년의 상황을 상당히 좀 걱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 주택 시장도 보면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이자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도 나쁘다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택 시장협회인가 NHHB에서 10월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38포인트, 그러니까 9월에 46포인트였고요. 근데 올해 4월에 77포인트니까 77에서 38이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반토막이 난 거죠. 네. 이게 상당히 좀 최장기, 그러니까 85년 이후에 10개월 연속 하락하는 최장기 기록을 했고요. 코로나 기간에 이제 5월 달보다는 지금이 높아요. 조금 높긴 한데 요 기간을 빼면 거슬러 올라와서 2012년 8월 이후에 10년 만에 최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미국은 이런 주택시장 금리가 모기지 금리인데 30년 만기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3%에서 지금 한 7%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거의 우리 주택담보대출 한 2배 정도 지금 올라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주택시장이 지금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고금리니까 어려워질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주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마폭으로 선정한 배경을 밝히려던 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욕설과 고성에 몸싸움까지 오가며 설명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 설명회. 행사 시작 30여 분 전부터 X표가 그려진 마스크를 쓴 마포구 주민들이 가득 몰려들었습니다. 회의실을 점거한 주민들은 상암동 후보지 선정을 철회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일부는 고성을 내지르거나 호루라기, 부부젤라를 불면서 격렬히 항의했고 급기야는 장례를 정리하려는 시 관계자들과 주민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안 돼요. 행사 시간이 임박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단상 위까지 점거하자 결국 서울시관계자는 설명회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하고 황급히 퇴장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안 한답니다. 안 한대요. 내려오세요. 아무도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됩니다. 이번 설명회에선 상암동이 부지로 선정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비공개 부분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운조차 떼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비공개 내용이 공개되면 주민 이해도 넓어질 거라며 계속 소통의 기회를 찾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가 워낙 거세 앞으로도 부지 확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서울 마포 신규 소각장 첫 주민 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지 선정을 쉽게 바꾸기는 정말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TV에 올린 영상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몇 년에 걸려서 차츰차츰 후보지를 줄여서 최종적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소각장이 건립되는 상암동 주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면서도 서울 어딘가에는 이 시설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가 접전 양상인 가운데 KT 고영표와 키움 애플러가 오늘 저녁 열리는 3차전에서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고영표는 KT의 토종 에이스지만 정규 시즌 막판 체력이 떨어지며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고 올 시즌 키움을 상대로도 3경기에서 승리 없이 3패, 평균 자책점 5.6으로 부진했습니다. 시즌 막판 불펜으로 등판했던 애플러는 KT를 상대로 1승 1패, 평균 자책점 3.57로 나쁘지 않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두 팀이 1승 1패로 맞선 가운데 3차전은 시리즈 전체 판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전주 KCC에 17점 대승을 거두고 정규리그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LG는 창원에서 열린 프로농구 KCC와의 홈경기에서
18점을 넣은 이재도의 활약을 앞세워 87대 7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LG 사령탑에 선임된 조상현 감독은 지휘봉을 잡고 난 뒤 첫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역대 가장 성공한 올림픽 중에 하나로 꼽히는 서울 올림픽의 유산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포럼이 국내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는 국제 스포츠 인사들이 모이는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2036년 올림픽 유치 도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IOC가 가장 모범적인 올림픽 유산을 남긴 대회 중 하나로 꼽은 서울올림픽 성과 전파에 나섰습니다. 공단은 IOC 토마스 바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레거시 포럼을 열고 올림픽 유산을 어떻게 후대에 물려주고 인류가 공유할지를 토론했습니다. 보이는 올림픽 유산뿐만 아니고 스포츠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평화적인 무형의 올림픽 유산들을 전 세계 올림픽 관리 주체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서울올림픽과 그 정신을 이어가려는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like to thank the citizens of Seoul and the Korean people. To thank them for keeping the spirit of 1988 alive in the hearts of all Korean people. 최근 서울 시민 73%가 또 한 번의 올림픽 유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서울시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한층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올림픽 등 메가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주 경기장 등 기존 경기장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뿐 아니라 마이스 산업과 연계한 국제 업무 시설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또 한 번의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포럼은 IOC와 함께 레거시 관리 주체의 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서울올림픽의 성공 사례를 세계에 널리 전파함과 동시에 글로벌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부산 초량동 오피스텔 3층에 있는 상가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무실 직원이 천장에 있는 분전반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분전반 내부와 외부에 있는 전선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분전반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결과가 5년 만인 오는 12월에 나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이혼과 재산 분할이 마무리될 때까지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고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 씨가 구 씨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최종범 씨는 최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 북부지법은 구 씨의 유족이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가 7,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의 협박과 폭행이 구 씨에게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줬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 씨를 때려서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작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생 조류에 이어 가금 농장에서도 AI 항원이 검출돼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긴급 방역회의를 열어 전국에서 잇따르는 AI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시에서 원앙이 감염된 데 이어 인근 오리와 토종닭 등에서도 검출됐습니다.
오늘 아침도 차가운 공기가 초겨울을 연상케 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조금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4.5도로 하루 만에 또다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17도까지 크게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관령 영하 3도, 파주 영하 0.9도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내륙은 서울 4.5도, 대전 2.5도 등으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한 곳이 많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 18도가 예상됩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연일 맑은 가운데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때이른 초겨울 추위에 내륙 곳곳에서 감기 가능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와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